저는 이거를 주제로 강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기까지 전체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기획 단계, 그리고 교재 집필 단계, 그리고 강의 진행 단계, 그리고 강의 이후에 어떤 AS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한 장이 이번에 설명드린 전부입니다. 이게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기획 단계는 쭉 앱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중간에 카메라 싱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맥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카메라 싱크만 iOS 앱입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서 마인드맵은 엑스마인드로 많이 썼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마인드노드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iOS와의 싱크 때문에 엑스마인드로 하면 저장, 익스포트, 임포트가 좀 몇 번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인드노드로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싱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이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싱크가 되니까요. 기획은 마인드노드로 이용하고 있고 대본 싱크는 아주 제 킬러입니다. 에버노트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에버노트를 어떻게 대본 싱크로 통합해서 관리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파스트 스크립이라고 대본 싱크와 에버노트를 좀 쉽게 액세스를 해주는 유틸리티거든요. 요거에 관련돼서 기획 부분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재 집필 단계에서는 심플캡이라는 화면 캡처 도구와 픽사라는 이미지 라이브러리 도구, 그리고 로드무비라는 우리나라 앱으로 따지고 보면 뭐죠? 그 동영상 전환 팟버딘가? 그러니까 를 많이 쓰다가 퀄리티가 안 좋아서 스웨덴 회사에서 만든 로드무비로 바꿨거든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PDF 핸들링을 하기 위한 툴킷 플러스를 어떻게 쓰는지 직접 데모시연 위주로 걸려드릴게요. 그리고 키노트는 이따 이한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실 거고, 리프렉터랑 분더리스트랑 옴니플랜 간단하게 하는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마인드노드 혹시 앱 보셨습니까? 마인드노드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마인드노드를 이용하게 되면 아이클라우드, 주로 저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로 저장을 하는데요. 뭐 제안이라든가 강의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맥매니아에서 어떻게 강의할까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툴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기획안을 잡은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저희 아이패드에 자동적으로 이제 어딘가에 싱크가 되어 있죠. 원래는 키노트 위주로 하려다가 이한 선생님과의 컨텐츠가 컴플릿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iOS와의 그 싱크가 상당히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으로 마인드노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대본 싱크 혹시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신다라고 가정하고 몇 가지 안 쓰시는 팁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보통 DB가 꼬인다라는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대본 싱크에서 DB 한번 꼬여본 적 있으십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보통 대본 싱크에서 배치 일괄 처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꼭 백업 옵티마이즈 작업을 시행해 줍니다. 이거는 대본 싱크의 프레퍼런스에 보시면 백업 옵션이 있거든요. 백업 옵션에 기본적으로 아마 데일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고, 얘를 뭐 20이나 30으로 늘려주셔도 큰 데이터 전체 용량에 별로 영향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높으면 뭐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흔히 뭐 드롭박스 혹은 유클라우드 같은 데 많이 싱크하게 되면 나중에 DB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 처리하기 전에 백업을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저장한 수만큼 이 백업 목록이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백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복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백업 및 복원하는 거 많이 모르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대본 싱크는 뭐 블로그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본 싱크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보통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버노트하고 대본 싱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저는 에버노트는 제가 순수하게 입력하는, 크리에이션 하는 건 에버노트로 하고 모든 자료 게더링은 대본 싱크로 하는데, 에버노트 클리핑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본 싱크로 가는 것도 있고 1차적으로
그 에버노트에 갔다가 데본싱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 저 같은 처리를 하냐면요. 보통 데본싱크로 많이 클리핑 하시는 경우에 우리 이태환 선생님 백투도맨 심시티 지연을 보통 사파리나 크롬이나 클릭 투 데본싱크로 해서 몇 번 과정을 거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 애플 스크립트 있는 거 아셔요? 여기에 보통 데본싱크에 관련된 그러니까 스크립트 목록이 보이거든요. 근데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단축키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트 스크립트라는 앱을 통해서 단축키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지금 보시면 크롬에서 데본싱크로 보내는 게 Shift 커맨드 D, 그리고 사파리에서 데본싱크로 보내는 게 Shift 커맨드 D, 그리고 에버노트에서 데본싱크로 보내는 거를 커맨드 Shift E로 정했거든요. 요거 딱 3개만 지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맥용 심시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커맨드 Shift D를 클릭하면 D를 클릭했습니다. 아무것도 백그라운드 작업이 없죠. 한번 커맨드 Shift D를 클릭해 주게 이제 반응이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난 것 같고요. 이를 데본싱크에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 절차 없이 웹 아카이브로 들어갑니다. 되게 빠르게 들어가는 편이 있죠. 구글 크롬이나 제가 뭐 파이어폭스나 다 동일한 단축키로 이용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흔히 에버노트도 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에버노트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에버노트는 장점이 이런 거잖아요.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해서 캡처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에버노트에서 한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에버노트로 심시티가 들어갔고요. 이 심시티가 에버노트로 어떻게 싱크돼서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저는 맥용 심시티하고 뭐 AKIS, 뭐 시스코 6월 제한 요청, 요 AKIS 오는 길 요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 두 가지를 아까 스크립트로 지정해 놓은 에버노트 투 데본싱크 커맨드 Shift E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어디다 넣을래? 라는 팝업 띄워지고 나 인박스에 넣을게 라고 OK 누르면 이 선택한 두 가지가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맥용 심시티 하나 들어왔고요. 아까 얘는 데본싱크로 바로 보낸 놈이고 얘는 에버노트를 거쳤다 들어가는 놈이죠. 텍스트는 많이 깨지는데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거는 나중에 텍스트만 뽑아낼 거니까 뭐 요것도 하나 보내볼까요? 커맨드 Shift E 하면 데본싱크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요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획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을 모두 다 에버노트를 거쳐서라도 데본싱크로 다 보내주고 있고, 거기서 또 그런 패스도 있고 아까 윤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데본 에이전트 프로를 통해서 데본싱크로 바로 넣은 다음에 그때부터 플래그라든가 라벨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라벨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본싱크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마인드하고 데본싱크하고 에버노트의 관계 설명드렸고요. 패스트 스크립을 이용해서 에버노트의 자료를 데본싱크,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의 자료를 데본싱크로 바로 넣는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싱클캡 이제 교재 지필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지필 단계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관련된 것들일 텐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심플캡이라는 앱을 씁니다. 심플캡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 카메라 같이 생긴 놈이거든요. 얘는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상당히 좋은 게 윈도우 셀렉션 뿐만 아니라 얘는 좋은 게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메뉴에 난 이거를 클릭하겠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메뉴 셀렉션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저장소 공간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 저장소를 클라우드 서버에 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연관된 모든 이미지 캡처는 동일한 레포지토리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캡처한 거를 집에 가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죠. 그리고 단지 얘를 커맨드 C에서 뭐 이런 데다가 붙여넣는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걸로 찍은 앱 캡처 화면 목록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들을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컨트롤 커맨드 C에서 언제라도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위젯이라든가 특정 앱이라든가 아니면 카운트다운이라든가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격이 있고요. 특히나 이 앱을 선호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뭐 슬라이드 쉐어나 강의에 쓰다 보면 필요한 카피가 안 되는, 다운로드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일하게 이제 캡처를 해야 되는데 그 화면 사이즈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쉐어 같은 사이트를 열어놓고 이 캡처 사이즈 포지션하고 사이즈를 맞춰놓으면 항상 동일한 단축 키워드로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저 나름대로의 기비가 있습니다. 혹시 픽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앱인데요. 픽사를 한번 띄워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사는 경우도 있고 구글링해서 도출하는 경우도 있고 PDF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이겠죠. 자, 얘는 장점이 라이브 폴더로 해서 내가 특정 폴더를 찍어 놓으면 그 폴더 서브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이미지의 갱신사항을 자동으로 맵핑을 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이것들은 제가 구매한 이미지들이고요. 이것들은 현재 90개가 있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항상 레벨링 원하는 사이즈로 본 다음에 이거를 드래그해서 뭐 드롭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바로바로 실시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리소스 부분은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이미지를 가끔 좋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다운로드 해 놓거든요. 이거를 주제별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고 그냥 눈에 띄는 자료들 모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항상 강의 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페이퍼라든가 한국 관련 이미지라든가 특정 제2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냐면요. 클라우드에 스냅 파일을 보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폴더 기본적인 윈도우 폴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 라이브 폴더에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체킹해서 갱신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치 모든 캡처는 이 안에 다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우리 동영상 같은 경우에 자막 입히는 경우 있잖아요. 강의하다 보면 키노트 안에 영상을 넣어야 돼서 자막을 꼭 입힌 채로 넣어야 되거든요. 현재 유일하게 저기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우리 한국 팟버디죠. 그걸로 하다가 퀄리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자막이 지원되는 유일한 앱인 로드무비로 바꿨습니다. 로드무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레퍼런스 쪽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막을 제가 원하는 폰트로 이게 유일하게 있는 앱이더라고요. 나머지 오픈소스들은 시스템 폰트가 유일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폰트와 제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제가 원하는 캐릭터를 유일하게 지원하는 앱이었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팟버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상용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드무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PDF 툴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DF 툴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PDF를 하나의 PDF로 합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하루에 오전, 오후 세션에서 2개씩 만들어지는데 그걸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제 하나를 합칠 때 하나를 합쳐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PDF를 배포하다 보면 PDF 특성상 그 이미지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PDF의 이미지도 사용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좀 낮춥니다. 보통 맥에서 하면 하이 퀄리티로 지정이 되는데 150 dpi로 낮춰서 하게 되면 나중에 PDF로 추출하더라도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그걸 이제 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요 기능이 PDF 내에 있는 이미지들을 추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것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물론 퍼블릭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될 거고요. 내부에서 그냥 사용할 때는 저도 이걸로 해서 이미지를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납품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변호사님.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관련된 거는 심플캣과 픽사의 두 가지를 거의 매일 쓰고 있고요. 로드무비는 뭐 영상이 필요할 때마다 이걸로 하고 있고, PDF 툴킷 플러스도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노트에 관련된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본 티에 그 애플 TV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이용할 때 바로 그 맥북과 프로젝터와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로 띄워서 그 출력을 합니다. 그때 제 아이패드가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안 보이는데요. 뭐 이게 아이패드라 치고요.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리플렉터라는 앱이 있거든요. 리플렉터라는 앱을 키면 이 맥을 애플 TV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애플 TV가 없더라도 애플 TV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로 저는 부교재는 다 페이퍼스에 카피해 놓거든요. 거기에 북마크하면 맥이든 iOS든 북마크 페이지 저장한 것들이 다 동일하게 싱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iOS가 날아가더라도 다른 iOS에서 동일하게 싱크되게끔 이렇게 강의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 앱이 장점이 보시면 화면 저것도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유용합니다. 14불인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이렇게 리플렉터 설명드렸고요. 분도 리스트는 어느 용도로 쓰냐면 강의 전에 체크리스트라 그래야 되나요? 하도 준비할 자료가 많다 보니까 뭐뭐 준비해야 되지? 라는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분도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 전에 노트북 아답터 챙기고 VJ 케이블 챙기고 스피커하고 케이블 챙기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챙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다 키노트로 하고 그 키노트는 아이패드에 백업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클라우드에 의해서 싱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 제 강의 파일이 뭐 900메가, 1기가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클라우드 싱크를 항상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PT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아예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클라우드 서버에 웹데브로 붙여서 웹데브에서 키노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해서 항상 백업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맥북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같이 백업한 아이패드로 동일하게 프레젠테이션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강의가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백업폰이 항상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해서 저에 맞는 커리큘럼에 맞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옴니플랜 써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잘 못 쓰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윤종훈 선생님하고 아침 6시에 서울 분당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내비를 켜고 왔는데요. 보통 내비게이션, 프로젝트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여기 전남대학교 병원까지 찍으면 빨간색으로 쫙 뭐 하나 생기잖아요. 그게 계획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로 따지면. 근데 이 계획의 또 다른 엄밀한 용어는 걔가 베이스라인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베이스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을 한다 하면 베이스라인을 수립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 차이점을 이 옴니플래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강의, 게시, 강의 봅시다. 강의 준비, 강사 섭외, 강의장 준비, 강의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실행. 잘 보이시나요? 해상도를 가장 낮추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태스크 기획 이후에는 이제 사람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홍길동이 있고 성춘향이 있고 이도령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로직이고요. 세 번째 큰 흐름은 이 태스크와 사람을 매핑시키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홍길동, 이 사람을 또 홍길동. 보시면 홍길동 하면 자동으로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의 의미는 한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옴니플랜이 자동으로 밀어주는 거죠.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PM 전문 용어는 리소스 레벨링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를 다 자동으로 옴니플랜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소스 레벨링이
뭔지도 모르지만 옴니플랜이 가이드 해주는 대로 따르면 프로젝트 기획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부터 얘는 뭐 얘부터 얘는 성춘향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완료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서 보통 파일 저장, 옴니플랜은 저기 되니까요. 옴니플랜은 클라우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옴니플랜 레포지토리에 제 어카운트로 넣고 저장을 시키면 이제 이게 기초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 환경이 되는 거고 이거대로 그대로 올리면 얘를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그 옴니플랜에서 그대로 싱크하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신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획의 한 50%밖에 안 된 거고 중요한 건 우리 그 분당서 전남대병원까지 이거 찍듯이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게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6월 13일 뭐 베이스라인 1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계획이 다 완료된 겁니다. 별 눈에 차이는 없죠. 근데 뭐가 차이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거 하다가 프로젝트 이제 진행률을 입력하게 되잖아요. 야, 홍길동 너 몇 % 했니? 아, 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계획대로 되나요? 변경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일정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새로운 계획이 되는 거고 새로운 베이스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셋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을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획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오전 베이스라인과 오후 베이스라인 혹은 베이스라인 1과 베이스라인 2가 있는 거죠. 이걸 왜 관리하는지 아세요? 초기 계획부터 나는 현재 베이스라인 2를 갖고 있는데 베이스라인 2에서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바뀌었니? 라는 거를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엄밀히 PM은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의 셋인 베이스라인에 대한 그 변경 관리를 해주는 게 PM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광주로 와야 되는데 대구 라인을 가면 내비가 뭐라고 말해주죠? 야, 너 길을 잘못 들었어. 전남대로 가려면 이 길로 가. 라고 어나운스 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PM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베이스라인 매니지먼트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가 크리티컬 패스라는 건데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게 베이스라인을 긋지 않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가 아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태스크와 리소스를 결합한 해서 리소스 레벨링을 조정한 셋, 즉 베이스라인의 차이를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고 옴니플랜이 그거를 아주 손쉽게 해준다 라는 정도의 개념만 익히시고 제 블로그 가이드라든가 옴니플랜 책을 봐주시면 좀 프로젝트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옴니플랜은 맥 버전이 아니라 아이패드 버전만 가지고서라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도구니까요. 맥에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강의가 끝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강의 파일 전체는 아니고 몇 가지 핵심사항을 요약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맥에서 메일 보낼 때 한글 풀림 파일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두 가지로 해결합니다. 한 가지는 캐카를 통해서 그 세븐집 그러니까 그걸로 압축을 하고 한글 파일 폴더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리고 그 파일은 영어로 일단 파일네임을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네이버 메일 보면 대용량을 액티브엑스 없이 맥에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저 자신한테 메일을 보내요. 저 자신은 이제 구글 메일, 구글 앱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그 네이버 그 첨부 그 부분만 영역 복사를 해서 지메일을 포함시켜서 협력 저희 갑한테 보냅니다. 갑. 네, 보통 갑 회사는 보안 정책 때문에 드롭박스나 이런 거에 억세스 불가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대용량 1기가, 뭐 2기가, 4기가 이런 파일도
전혀 무리 없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요. 일단 한글 파일을 뭐가 있을까요? 한글 파일 20메가짜리 요거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게 그 배포 파일이다 라고 치면 저는 파인더를 열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Alt 캡 2번 누르면 위에 그 뭐 뜨는 거 보이시나요? 예? 화성 관련 뜨죠? 예, 탭 하나 누르고 K 누르면 K카가 뜨거든요. 엔터 누르면 압축된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글로 보내도 네이버는 그대로 한글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거를 바꿔주기도 하고 네이버는 얘는 한글도 먹힙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업로드 시켜볼게요. 메일 쓰기 누르면요. 내 PC로 나오고 이 내 PC에서 또 여기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플래시라는 앱 아십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바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단축키 하나로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바로 목록을 여는 거였고요. 걔를 제가 한 거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안에 낑겨 넣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고 이거를 본문만 캡처해서 다시 고객사한테 보내면 이 대용량 파일이 한글 깨짐 없이 원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30일간 무료잖아요. 30일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고. 자, 거기서 쓰인 앱이 제가 아까 파인더에서 옵션 키 옵션을 2번 클릭했는데요. 그러면 뭐가 보였었냐면 기억나세요? 여기서 옵션 키 누르면 요 바가 뜨는 게 런치바라는 앱이거든요. 런치바. 요 앱의 크기가 요게 됩니다. 이게 많이 쓰시는 그 뭐죠? 그 많이 쓰시는 런처인 알프레드 같은 놈인데 제가 알프레드보다는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요런 단축 내비게이션이 편하고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 하실 때 알프레드는 제가 요거를 한번 테스트 카피를 했고요. 보시면 이 클립보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어서 얘를 서식 있기 없기 서식 제거까지 다 되거든요. 알프레드는 서식 제거한 것만 아마 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클립 머지라 해서 예를 들어 화성 희락박물관을 치고 커맨드 CC를 2번 클릭하면 얘는 이전 것과 그 클립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되게 유용합니다. 이미지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는 서식 있는 텍스트, 서식 없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앱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런처, 아까 뭐 픽스라든가 런처 같은 기능을 다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아까 화성 관련해서 Alt, 탭, 앱 이름 치면 바로바로 점핑이 되니까 아주 단축키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를 위한 앱 사용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사진 촬영을 강의할 때 모든 사진을 다 촬영해 놓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카메라 싱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앱은 제가 찍은 거를 자동으로 제가 원하는 서버에 올려줍니다. 얘가 플리커가 될 수가 있고요. 웹데브라든가 드롭박스에도 자동으로 업로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찍어주면 보시면 플리커, 드롭박스, 박스, 뭐 FTP, 웹데브, 뭐 스카이, 구글 드라이브 다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이러면 제가 마지막 올라간 그 이후 사진부터 보여주고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실행시켜 놓으면 내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집에서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해줘 그러면 저는 이걸 한 번도 실행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에 가면 지가 알아서 올려줍니다. 백그라운드로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또 플리커를 쓰는 이유가 강의에 저 용도로 좋더라고요. 아카이브 용도로 한번 볼까요? 내가 몇 년 몇 월 광주에서 포니2 봤습니다. 포니2 지금 싱크한 게 바로 올라왔죠? 2011년 4월을 볼까요? 5월을 볼까? 5월 몇 월 며칠에 뭐 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데일리로 사진 현황 보기가 상당히 좋고 나중에 강의한 게 여기 비공개로 올라가거든요.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 리뷰할 때 꼭 이걸로 다시 들어가서 리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키노트 남았는데요.
과연 이한님과 얼마나 겹칠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는 키노트는 삼성전자에서 강의하는 거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8가지 책을 압축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했고요. 책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PT, 외국에서 PT, 김용석 대표님도 이 3명 언급하시잖아요. 한 명은 누구죠? 낸시 두아르테라는 되게 유명한 엘보 부통령 자문 프레젠터죠. 그리고 저기 가르 레이놀즈, 프레젠테이션 제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권이 가르 레이놀즈 책이고요. 양 끝에 2권이 낸시 두아르테 책이고 나머지 것들은 몇 가지 그냥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책인데요. 그를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3가지 주전합니다. 강의할 때 전략 수립을 잘 짜야 된다. 그리고 디자인을 멋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강의 전파, 강의 전파를 되게 내추럴하게 잘 해야 된다. 라는 총 9가지 테마를 가지고 각각 3개씩 9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청중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러려면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스티브 잡스가 주로 썼다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이용하면 좋아. 엘리베이터 피치는 이러한 4가지. 뭘 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넌 뭐가 다른데? 왜 내가 널 케어해야 되지? 이 4가지 모든 답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센텐스가 들어가야 해.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핵심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모든 PT가 시작, 중간, 끝 모든 PT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항목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메시지 여러 가지 말고 딱 2-3개만 집어서 이것만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장표는 더 많은데 제가 시간을 더 이상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오늘은 PT 목적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강사로서의 어떤 앱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까 이 한 장이 다 말해주고 있죠. 이 한 장, 이 앱을 이용해서 저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문규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저 프로젝트 현황 한번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시고 소개해 주시면서 샌드위치 나눠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사용하는 앱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걸 제가 아까 사진을 캡처를 몇 장 해왔거든요. 그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앱이 혹시 에어 프린터라는 기능 아셔요? 프린트를 해서 제가 맥으로 보내볼게요. 에버노트로도 바로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맥으로도 바로 보내는 겁니다. 맥으로 센트맥, 제 맥으로 보낼게요. 그럼 아까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프로젝트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계획하고 생각이 없는 일인데 생일 이제 그 지역에서 로컬로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하게 되면 김태형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런 공간이 저희 연구소인데요. 이름이 시니컬하게도 그냥 더 랩입니다. 더 랩으로 지은 이유가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주로 이제 제 분야와 관련된 거, 리해빌리테이션, 재활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나 또 그에 관계된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협업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평 규모이고요. 20평은 아까 보신 것처럼 카페처럼 꾸며져 있고 나머지 40평은 이런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재활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임이라든지 전혀 우리 분야하고 상관없는 모임, 이를테면 이제 맥이나 혹은 SNS 활용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포럼이나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장소를 마련을 했어요. 여기 아마 지금 여기서 걸어가면은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소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맥 모임이 있으면 그렇게 그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 모임도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직 그 뭐 간판이라든지 내부적인 것들이 세팅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지금 내려와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행여 다음번에 또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한번 개최를 해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여러 주제로 맥과 관련해서 활동 또 모임 같은 거를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장소를 무료로 대여할 수도 있고 또 저희랑 같이 참여해서 맥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샐러드는 지금 저희 박혜령 선생님 예, 어디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아 이런 집에서 직접 손수 만드는 네, 이런 직접 만든 거니까 맛있게. 전라도 인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문규 선생님이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장소 대여라든가 아까 음료 다가라든가 많이 준비해 주셨고요. 아까 그리고 인사드린 문 선생님께서 그 저희 그 햄버거랑 콜라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협찬 컨시어지에서 저기 뭐죠 머그컵 다 오셨고 그리고 이따 간략히 설명드릴 그 박승훈 선생님께서 에버노트 협찬 카드 주셨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드리는 것보다 박 선생님께 직접 받는 게 영광이실 거 아니에요. 네, 필요하신 분은 박 선생님께 포토샵 하나 인증 받으시고 직접 받으세요.